네, 안녕하세요. 정순영입니다. 금퇴족이라는 소개를 하니까 제가 금퇴족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뭐 이렇게 저처럼 퇴직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파마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한 50억 정도 자산이 있어야 금퇴족이 되는지 하는 생각을 이 금퇴족 로그인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이 금퇴족은 아닐 것 같아요. 금퇴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하는 얘기들은 뭐 이론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제가 할 수도 없고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듯이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금퇴족 로그인 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돈공부의 중요성을 말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돈공부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들은 일만 열심히 하고 직장 내에서는 사실은 돈공부에 대한 것들을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돈공부를 했고 이 돈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저 말 그대로 금퇴적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돌아가나요? 예,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뭐 스타일은 전혀 직장인 같지 않지만 사실은 직장에서 25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녔던 직장이 롯데마트에서 저희가 상품 구매 쪽의 일들을 제가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금융대전이라고 해서 금융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전문가라고 그러면 상품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만들고 그 만들어진 상품을 갖다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근데 퇴직을 한 이후에 금융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공부해서 제가 만든 뭐 베스트셀러로 소개됐던 책인데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메인 카피가 아래 보시게 되면 직원으로 시작하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직원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직원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직원의 삶에 매몰등물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부분들을 얻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살지 말라 이래서 메인 카피를 제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이 제목과 밑에 메인 카피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에 K자 보이시죠? 보통 K자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K-팝 그렇거나 아니면은 K-드라마 요즘은 K-뷰티도 많이 생각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K-방역까지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K자를 앞에다 놓은 이유는 K-뷰티나 K-방역 이 부분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K-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K자를 앞에 놨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 부분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K자 위쪽으로 상향곡선으로 들어가 있는 가짜를 보시게 되면 이 가짜의 의미는 자본가, 사업가를 의미하고요. 아래쪽으로 하얀 선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자자는 근로자, 요즘 많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이 자자를 압축해서 쓴 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아마 점차적으로
이 양극화의 부분들이 굉장히 심해갈 거예요. 이렇게 심해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로서 근로자로 살아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근로자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로 살아가는 보통 직장인들은 삶은 점점 아마 좀 힘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의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몇 가지의 착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첫째 부분은 이 월급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에 나왔고 다음 달에도 나오고 그 다음 달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받은 월급 가지고 계속 써나가도 되겠다 하는 이런 월급의 맛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이 월급의 맛은 초콜릿보다 더 강하고요. 마약처럼 사람을 갖다가 흡입합니다. 그래서 월급의 단맛에 들여서 그 월급 속에서 매몰되어 가랍니다. 이것이 첫째 부분의 착각이고요. 두 번째 부분의 월급쟁이들의 착각이 뭐냐면요. 명함입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명함을 주면은 이 명함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누구하고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이 명함을 통해서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통 제 경우로 얘기해 드린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부문장을 했었기 때문에 부문장을 할 때 웬만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 부문장님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그 고개 숙이는 게 저한테 고개 숙이는 줄 알았어요. 이게 명함이 주는 사회적 지위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제 사회적 지위가 그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명함은 퇴직하게 되면 사라지면 전혀 나의 사회적 지위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근로자들이 가지고는 큰 착각 중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인맥입니다.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 관련되어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직장 밖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하고 사귀다 보면 그 사람들과 저하고 끈끈한 인맥이 형성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퇴직하고 나면 그 중에 90% 이상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세 번째 부분은 인맥입니다. 인맥은 사실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대부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평생 다닐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평생 직장인으로 이 월급만 받고 이 명함을 가지고 이 인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착각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퇴직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퇴직해서 나오는 이 순간 직장인들은 무엇을 느끼느냐면 아무리 금토적으로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사회적 죽음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유사하게 사회적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 작년도 9월 30일 공교롭게 추석 바로 전날입니다. 추석 전날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기 위해서 바나나 박스 3박스를 딱 들고 제 사무실에 가서 짐을 하나하나 싸가지고 나옵니다. 그 짐들은 대부분 다 뭐 시무식 때 대표이사하고 찍었던 그런 사진 아니면 5년 근속, 15년 근속, 20년 근속, 그 근속패 그렇다면 제가 읽었던 몇 가지 책까지가 해서 한 3박스 정도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나오다가 한번 뒤돌아보죠. 뒤돌아보면은 내가 있었던 공간인데 내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이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퇴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절망,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감정으로 대부분 다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9월 30일 날 퇴직을 하고 나서 그 3박스에 직장생활 25년의 짐을 들고 집으로 와서 다음 날이 추석인데 저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가에도 가지 말고 처가에도 가지 말자. 이번에는 본가나 처가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내가 퇴직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드릴 자신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퇴직하는 순간에 모든 걸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와이프하고 거의 TV만, 요즘 채널도 많으니까 채널 뭐 1번부터 200번까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충격받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그때 봤습니다.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도 봤을 텐데 대한민국 어게인 나우라 쇼를 그때 저는 봤습니다. 근데 보는 순간에 진짜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70이 넘은 노인네가 아마 그 3시간을 공연을 하는데 그 3시간 공연에 아마 출연료도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연료도 안 받고 3시간 공연하는 동안에 그 모든 공연의 기획을 본인이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중간중간에 멘트하는데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퇴직하고 나와서 양가 부모님도 못 가고 TV만 왔다 갔다 하면서 틀고 있고, 그래서 그 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가수는 70이 넘은 노가수는 어떻게 저렇게 장당하게 저렇게 나와서 노후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퇴직하는 순간에 사회적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까? 그래서 따져보니까 그 안에 숨어있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나훈아라는 가수는 문화자본이 있었던 거예요. 저작권료를 통해서 본인이 공연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었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소득이 끊어지는 순간에, 월급이라는 소득이 끊어지는 순간에 경제적 불안을 겪어야 되고, 직장에 퇴직하는 순간에 명함이 없는 것 때문에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저처럼 50억이란 자산을 가지고서 아니면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고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직장인들은 퇴직하는 순간에 절망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을 경험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아,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분처럼 자본가, 문화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자본가를 갈 것이거나 아니면 사업가로 가는 방법들을 해야 될까, 그 고민들을 했고요. 그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이, 아, 일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굉장히 해왔는데 사실은 돈에 대한 공부,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사실은 좋은 사회인이 되기 위한 공부들만 가르쳤지,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제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직장에서는 일만 죽으라 열심히 하는 것만을 요구받았지, 돈과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 벌어갈 건가, 어떻게 쓸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배운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개인의 몫으로 담겨진 돈 공부를 해야 된다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아들아 돈 공부야 책을 썼고요. 이 책은 어떻게 썼냐면요, 그 나훈아 씨 공연을 보고 난 이후에, TV에서 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한 편씩 경제 글쓰기를 했습니다. 경제 글쓰기를 해서 51일 동안에 51편의 글들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그 글을 다 썼어요. 이 글을 쓰니까 그동안 학교나 직장에서 보여보지 못했던 돈과 경제의 원리가 그래서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는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돈이 없었을 경우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행을 겪게 되면 그 불행에는, 그 기저에는 어쩌면 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동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동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 내 개인의 몫으로 승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공부를 통해서 배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경제 지표더라고요. 이 경제 지표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를 좀 배워놔야지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가고 내 개인이 이 사회 구조 내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경제 지표 4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사실은 물가예요.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짜장면 값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에 물가의 흐름을 얘기하면 큰 지표에 대한 것들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1997년도 제가 결혼한 해인데 1997년도와 지금 2020년을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짜장면 값 평균적으로 한 3,000원 정도 했습니다. 이 짜장면 값이 2020년도 5,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 상승을 했겠죠. 이에 비해서 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997년도 대졸 초임 임금자 연봉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 대졸 초임자 연봉이 한 3,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70%가 올라갔겠죠. 그러면 여기서 근로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직원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사실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형태는, 삶에서 살아가는 형태는 변함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옆에서 나오죠. 자산가치 흐름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자산가치 흐름을 마찬가지로 1997년도 수도권의 아파트 값과 2020년도 수도권의 아파트 값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아파트 값이 1억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평균 아파트 값이 6억입니다. 수도권에. 그러면 500%가 상승을 했겠죠. 임금 인상률은 70%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물가 인상률은 70%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자산 가치는 500%가 상승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임금 노동자는 똑같은 생활 수준을 가져가는데 아파트나 그 밖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겠죠. 더한 비교를 더 드린다면 주가 상승률입니다. 주가 상승률은 평균 코스피 지수로 해서는 1997년도에 500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3,000까지 올라갔죠. 그럼 역시 500%가 올라갔고요. 그 중에 특정 종목을 놓고 본다 그러면 S전자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액면분할로 감안해서 한다면 810원이었고요. 이것들이 2020년도에 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0배 가까이 올라가는 상태죠. 그렇게 된다면 보통 근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균 정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자산가나 그러니까 자본가나 사업가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자본과 사업에 의해서 그만큼 자산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적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K 양극화의 극단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경제지표의 흐름에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개인은 개인만의 특유의 재무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개인의 재무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은 3가지로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제 돈 버는 소득과 돈 쓰는 지출과 돈을 불리는 투자, 이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돈 버는 소득은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깨달은 건데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한 것들을 서태지와 아이들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에는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 이 세 가지 정도의 소득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소득이 놓고 보면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 이준호의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된 이후에도 계속 춤과 공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예술 노동자의 삶을 살아서 현재까지도 예술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버는 근로소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현석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가로 거듭나서 결국 사업이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로 거듭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태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도 만들어놨던 작사 작곡했던 곡들이 저작권료를 제공해주고 여기에 음원 수입을 얻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스스로 공연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해서 돈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돈을 버는 소득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몫이 아니라 어쩌면 태어나는 순간에 결정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태어나는 순간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출발점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일단은 소득을 버는 형태가 근로소득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 근로소득자들은 사실은 돈을 쓰는 지출을 줄여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 거는 사실은 소득의 수준이 아니라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달려있는 거고요. 그런 돈을 쓰는 지출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게 되면 이 돈이 모여든 걸 갖다가 투자를 하고 그래서 눈덩이 효과를 얻어서 자금을 불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의 재무 전략을 설립할 때 사실은 소득을 올리는 거에 많은 치중을 하고 돈을 쓰는 거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하지 못해서 사실 돈을 모아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작은 금액을 모았다 하더라도 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서 너무 성급하게 투자를 해서 원금마저 손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를 할 때는 눈덩이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명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일정 금액이 모였을 때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정 기간 10년, 5년이면 5년 해서 종잣돈을 모아놓고 투자를 하는 방식을 좀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개인의 재무 전략입니다. 제가 앞에서 돈 공부를 통해서 경제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경제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재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태적으로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저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듣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금태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 장표를 띄웠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에 보면 처음에 제가 롯데마트라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부문장으로 있으면서 신문사에 인터뷰했던 사진입니다. 저 때는 좀 직장인 같아 보이죠? 지금은 아닌데 저 때는 좀 직장인 같이 보일 겁니다. 이랬던 제가 그럼 어떻게 금태적으로 거듭날 수 있었느냐? 사실 첫째 부분은 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하는 순간에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사실은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내 공부했던 부분들을 기록을 남겼고요. 이 기록 남겼던 것들이 올해 3월 25일 날 사실은 출판을 했고, 이 출판하는 바람에
이게 또 호응이 좋아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3월 25일 날 출판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3개월 만에 한 5만 권 정도가 판매됐어요. 이 5만 권 정도면 저작권료로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연봉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문화자본가로, 그래서 문화자본가로 거듭난 겁니다. 나훈아 가수가 그렇게 했듯이, 서태지 가수가 그렇게 했듯이 저도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문화자본가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금투족의 첫 번째 조건, 자본가가 되라. 이 자본가로서 지금은 스타트를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사업가로 거듭나기 위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로 거듭날 수 있던 준비도 사실은 동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사실 직장 다닐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동공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동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업에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부분은 사업 아이템, 두 번째 부분은 사업 시스템, 세 번째 부분은 이 사업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받을 돈, 자본.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를 동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 갖다가 실전에 접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방향은 스마트팜입니다. 요즘 기후 문제라든가 지금 사회적인 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농촌에 가게 되면 60대가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0대까지도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농촌에서 지금 사실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사업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스마트팜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팜을 어떻게 전개할 거나 할 건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금 다 짜고 있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내년쯤에는 투자 설명을 해서 투자받을 할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계형 창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생계형 창업을 많이 하는데, 퇴직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난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창업이라는 건 생계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형 창업을 해야 됩니다. 저처럼 스마트팜이라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걸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거나 조직화 시켜놓고, 그 조직화되어진 토대 내에서 사업 투자 설명을 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모든 사업을 시작하면은 3년, 5년 내에 데스밸리를 겪게 됩니다. 이 데스밸리 기간 동안에 이익을 내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견딜 수 있게 자본을 투자받아서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직장 생활을 해왔던 모든 사람들은 사업 형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대해서 알기 때문에 경제 구조에 대한 것들만 조금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사업가로 거듭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자에서 문화자본가로, 스마트팜 사업가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금토적 로그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50억 자산가여서가 아니었고요. 여기에 올 수 있던 이유는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돈 공부해야 한다 책을 써서 문화자본가로 거듭난 부분과 스마트팜이라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가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금퇴족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금퇴족이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갖다가 죽을 때까지 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자본을 벌어올 수 있게 구조화할 수 있는 자본가의 소득 형태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이고요. 사업이 돈을 벌 수 있게 사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겁니다. 대부분 다 퇴직한 이후에 가장 겪게 되는 두 가지의 불행이 뭐냐면요. 소득이 없어서 있는 돈을 갖다 쓰고 있는
경제적 불행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회적 불행입니다. 만날 사람이 없고요.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들 때문에 사실 혼자 매일 등산할 수도 없고 매일 아침마다 산책할 수도 없고 매일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그렇게 구조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퇴적이란 근로자로 시작해서 자본가 또는 사업가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직원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아니면 요즘 힘든 자영업자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 있는 순간에 직원으로 살지 마시고요. 자본가로 사업가로 거듭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준비되어 있는 질문들을 답변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빠 아니면 삼촌이 해주시는 조언처럼 너무 따뜻하면서도 정말 콕콕 집어서, 저는 또 나훈아 선생님하고 남진 선생님 비유가 참 책에서도 그렇지만 강연에서도 와닿았거든요. 좋은 강연 네. 들려주신 정선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계속 이어서 인터뷰까지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멘토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투데이 직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네. 직원으로 살지 말라고 그 말을 좀 많이 새기게 되네요. 우리 가가 돼야 돼요. 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아니라 가가 되라는 말씀 사업가, 예. 가가 되어야 한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정말 아까 그리고 패션도 보셨죠? 아니 저는 그리고 아까 그 네. 임원이실 때 그때의 모습하고 저 완전 다른 사람이신 줄 알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기 디자이너가 되셨는지. 발목 보이는 슬랙스에 네. 아니 왜냐면 젊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정말 발목 보이는 슬랙스. 네. 괜찮나요? 아 패션의 진짜 너무 변화. 멋있으세요. 고맙습니다. 머리 스타일과 안경과 네. 진짜 이 네. 머리 사실은 연출이에요. 원래 그전엔 저렇게 머리를 깎다가 네. 아 진짜요? 이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순간에 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아 그쵸. 그것도 전략인 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 이미지를 약간 좀 아티스트적인 네. 모습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했고요.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멋지십니다. 문화적 자본가다라는 게 바로 딱 보일 정도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네. 패션입니다. 저희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어가도록 거예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토크 콘서트 앞두고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 정선용 멘토님께서 쓰신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이게 책 제목 때문인지 자식 둔 부모가 이 자식의 삶을 걱정하시면서 언제 또 어떻게 무엇부터 경제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물음이 1위로 꼽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멘토님께서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오셔서 이제 금퇴직을 하셨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또 무엇부터 경제 교육을 받았더라면 좋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실래요? 자식의 입장에서 예. 네.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네. 좋았을까라는 생각해 보신 적 네, 있으세요? 언제- 아버지 입장이 아니라. 그쵸. 자식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 보니까 경제 교육을 언제 어떻게 또 무엇을 받았더라면 좋았을까? 사실은 경제교육이라는 표현보다 아예 직접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상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경제 공부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경제 공부라는 표현보다 차라리 직접적인 돈 공부를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돈 공부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각 시기별로 해야 될 돈 공부의 시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유아기 아동기 이때도 사실 돈 공부를 해야 돼요. 유아기 아동기에는 어떤 돈 공부를 했냐면
물건을 쓰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물건이 쓰는 것이 돈 공부예요. 사실은 물건이라는 건 다 돈의 가치를 매겨진 걸 갖다 내가 주고 산 거잖아요. 이 산 것마저도 쓰는 가치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거는 언제 알 수 있냐면 꼬마가 물건 하나 장난감 하나를 사더라도 이 장난감을 갖다가 끝까지 쓰고 그 장난감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많은 놀이들을 할 수 있게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아기, 아동기까지도 해야 되고요.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기에는 사실은 요즘은 그 엄카라고 그래가지고 실물 돈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카드로 해가지고 물건들을 다 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물 돈의 가치를 못 느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실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돈을 주고서 이 용돈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들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답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경제 공부에 의해서 저축이 무엇인지 아니면 소득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각 시기별로 필요한 것들은 물건을 쓰는 법, 돈을 사용하는 법, 소비하는 법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돼요. 청소년기를 다음에 이제 청년기에 가게 되면 사실은 일부 아르바이트 통해서 돈을 벌고 이 벌어둔 걸 갖다가 규모 있게 한 달이면 한 달 내에 쓸 수 있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돈 공부는 제 자식한테 그래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돼 걸 썼듯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를 배울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다음 그 시기에 이제 직장에 다니거나 할 때 다시 어렸을 때 이 돈 공부를 하면은 흔히 말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처럼 이제 금태적으로 벗어나지 못할 그런 지금 일에 매몰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 질문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예. 현대카드에 재직 중이신 김욱중 님의 질문을 좀 예. 덧보탤까 하는데요. 예. 고등학생 아들에게 평생 지침으로 주어야 할 경제 예. 원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평생 원칙을 할 만한 경제 지침은 고등학생 아들한테.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어린이든지 평생 지침할 만한 그런 것은 없고요. 고등학생의 아들이 가져가야 될 가장 큰 거는 이분이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현대카드시라고 그러니까 현대카드 이용률이 아마 높을 것 같아서 현대카드를 쓰는 것보다 이 아드님한테 용돈을 줘서 이 용돈을 가지고 규모 있게 쓰는 그래서 돈 쓰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이 이후에 그 고등학교 이후에는 현재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실물의 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제 지갑에 지금 현금 하나도 없어요. 뭐 이 질문 하신 이 사회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금 하나도 없어요. 그럼 현금을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에 실물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해 주시는 게 그게 나중에 가서 평생에 돈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소년기에 평생 가져가야 될 몸에 체득돼야 될 경제관념으로 실물의 돈을 써보는 연습들을 시켜주는 게 그게 지침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카드 재직 중이신 분한테 현금을 써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돈 쓰는 법을 강조하셨는데요. 이 서울시설공단에 재직 중이신 최인성님은요. 그렇다면 아들에게 돈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빠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이 멘토님께서도 이게 이제 돈 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가르치려고 할 때 모든 게 똑같아요. 돈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방법은 첫째 말로 하잖아요.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이거다 이거다 대부분 말로 하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말로 하는데 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글로 쓰는 게 좋아요. 저는 글로 써가지고 매일매일 51편씩 해가지고
아들한테 보냈으니까요. 이렇게 글로 쓰는 방법을 하셔야 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본으로.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로 하던 글로 하던 아니면 행동을 보려던 첫째 부분은 돈과 경제에 대한 개념이 본인의 머릿속에 잡혀져야 돼요. 본인이 잡혀져 않은 경우에는 말로도 글로도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선생님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한 걸 말로 먼저 해보시고 된다 그러면 글로도 보내주시고 더 된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빠들도 새겨들어야 될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책 속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예. 드릴까 합니다. 예. 책을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자본소득을 비교해 주신 부분이 쏙쏙 들어온다고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예. 그중 자본소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예. 돈이 일하게 하는 거 예. 사실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예. 돈을 벌어야 그렇죠.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예. 멘토님께서 지금의 자본소득 순환 구조를 만들기까지 그래도 멘토님께서도 리스크가 있지 않으셨나? 예.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자본소득 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셨는지 조언 예. 부탁드릴게요.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아마 가장 큰 리스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은 욕망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시간인 것 같아요. 먼저 첫째 부분 욕망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욕망을 유보하지 않고, 그러니까 욕망을 뒤로 밀어놓지 않고 현재 하고 싶은 욕망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나가면서 돈을 모으는 건 불가능해요. 욕망을 뒤로 유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 그러면 저는 지금 2004년도 스포티지 차량 지금 끌고 다니거든요. 여기 올 때도 서울에서 가장 큰 차인 지하철 타고 왔어요. 저도 벤츠 타고 싶지 않겠나요? 렉서스 타고 싶지 않나요? 타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뒤로 미루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편리성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욕망을 뒤로 유한 채로 제가 할 수 있는 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모여졌고 이 돈이 모여진 것들이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가능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온 거죠. 제가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왔다? 그렇다면 여기 이 자리 못 있겠죠. 첫 번째 부분 그래서 욕망을 유보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을 견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 이제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누가 돈을 벌었네, 주식 해가지고 누가 돈을 벌었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시간을 견뎌야 돼요. 저를 놓고 보면 제가 1997년도에 3천만 원을 돈으로 시작했거든요. 저 고덕동의 반지하에 2,500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면서 사실 카드로 가전제품들 다 들여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빚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50억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에 이루어졌나요? 23, 4년이에요. 23,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견디기 때문에 지금 50억이라는 자산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첫째 욕망을 유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견뎌야지 된다는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젊은 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은 욕망을 유보하는 거와 시간을 견디는 거에 너무 젬병이들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시간을 견디시고 욕망을 좀 유보하세요.
제 욕망을 다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네. 책 중에 아들아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예. 그저 불평할 뿐이라는 문구가 생각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우린 모두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예. 정말 되고 싶지만 그렇죠. 왜 되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예. 부자 되기만을 향해 질주할 뿐 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예. 부를 쌓는 교육보다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멘토님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좀 답을 하고 싶네요. 첫째 부분은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런 일상의 생필품들을 의존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돈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물질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첫째 부분은 그래서 물질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이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삶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공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자립이 서야 할 때만 가능해요. 저 직장 다닐 때 직장이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출근했고 직장이 주어지는 요구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게 일을 했고요. 내 몸, 마음은 다 직장에 있었어요. 내가 공간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부분은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걸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는 돈 없이 스스로 경제적 속박을 받지도 않는다. 아니면 돈 없이 내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분 부자 될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주도권, 우리 삶은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내 삶은 내 것이다. 네. 네,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 확실히 설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최근에 그 이전 강연 분도 파이어족으로 소개가 됐었지만 파이어족이라는 게 유행인데 혹시 멘토님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파이어. 네. 예, 들어봤습니다. 재정적인 독립 그리고 예. 조기 은퇴 이런 걸 꿈꾸는 밀레니얼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예. 사실 이 파이어족에 대해서 이 금퇴족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궁금해요. 파이어족을 꿈꾸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제가 아까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장인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직장인들이 착각하는 네 가지. 월급이 매일 나올 것 같다 생각하는 거. 명함이 나의 사회적 지위를 끝까지 존중해 줄 거라는 거. 보증해 줄 거라는 생각. 직장을 다니면서 만들었던 인맥이 나의 끝까지 영원한. 인맥으로 걸 거라는 생각. 이 직장은 평생 직장일 거라는 생각.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착각입니다. 착각이면 사실은 이 착각에서 벗어나면 이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문화자본을 받아서 문화자본으로 해서 자본가로 거듭난다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소득 구조를 만드는 거. 그 부분이 첫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명함이 없더라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저 같으면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멘토님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데 가서는 저 작가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작가로 이제 생활하면서 작가로서 갖춰야 될 인맥들을 갖다 구축해 가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박사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박사과정을 통해서 그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학계에 있는 인맥들하고 같이 해서
제 인맥을 다시 또 구축할 거예요. 그래서 작가와 박사로서의 새로운 인맥들을 구축할 수 있는 힘들을 가져가게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평생 식당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금태적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이런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놨을 경우에 가능한 부분이지, 어느 순간에 저 뭐 50억 있다, 50억 있어서 사회에 나와서 그 50억을 갖다가 써가면서 생활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파이어족이 아니라 삶에서 파이어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이어족이라는 명칭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퇴족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새롭게 좀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강연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금퇴족이라는 그 명칭으로 소개를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나훈아 공연을 보고 나서 네. 그 이후의 삶을 좀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금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를 좀 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지. 어떤 준비가 네. 됐을 때 금퇴를 하면 멘토님은 좋을지. 좀 이후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전에 좀 준비할 게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면서는 사실 새로운 생각을 많은 걸 하기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허튼 짓 해본 적 없고요. 오직 직장에 열심히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올인할 때는 직장에 올인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그 순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착각들이 빚어지는 것들 때문에 그 생활에 안주하는 것만은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주하는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쓰기를 했고요.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신선식품에 대한 구매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스마트팜이라는 사업가로서의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렇듯 직장이 가져다주는 월급의 그 단맛에 좀 빠지지 말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것들을 모색해 보는 것들이 전 직장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연 중에 은퇴를 사회적 죽음이라고 표현하신 게 저는 인상이 깊어요.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지, 새로 태어나신지 저는 9개월 차, 응아 아기가 아닌가. 네, 솔직한 현재 생활이 어떤지도 여쭙고 싶은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일단 제 얼굴을 보면 어떤가요? 제 얼굴 보면은 그래도 아까 나왔던 사진보다는 좀 평화로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시간을, 제 공간을 제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지금은 편안해요. 제 아까 그 바지 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입고 다녀도 회사에서는 뭐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뭐 제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요. 그거가 너무 좋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행복하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또 다음번 이제 차기작을 갖다가 글쓰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강연 요청하면 오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들이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그래서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기. 먼저 퇴직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9개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한 1년 넘고 나면 뭔가 일 없으면 미친다. 그래서 일하는 것 좀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네, 보니까 문화자본가로서 이제 데뷔를 하셨고 스마트팜도 이제 준비 중이시고 저희들보다 더 바쁠 것 같아요. 젊은 저희들보다 네.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한 남아있는 인생이 30년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이상이 30년이 뭐 50년 해드려요. 죄송해요. 네. 남은 인생 뭐를 좀 더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시면서 살고 싶으신지 좀 거창하지만 좀 여쭙고 싶거든요. 대략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가로서 살아가는 거하고 스마트팜 사업가로 살아가는 것들이 대략적인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은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도 9월 30일 퇴직하는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할 거라고 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지는 하루하루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일들만 충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계획 같은 건 없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한 80이 되고 90이 되면 지금의 모습도 평안해 보이지만 그때는 좀 더 진짜 평안한 노인. 그러니까 뭐 그런 표도 있잖아요. 백발의 노인이 그때까지도 파마를 유지하겠습니다. 이 파마를 유지한 대로 백발이 돼서 편안하게 손주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하고 계신 참가자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을 예. 대표해서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부부 중 한 명은 경제관념이 높고 예, 한 명은 경제관념이 낮으면 예. 같이 높이려면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화내실 것 같은데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아, 진짜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마누라도 안 바뀌었고요. 직장 다닐 때 직원들하고 이렇게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바꾼다는 건 포기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다만 제 팁을 좀 말씀드린다면, 다만 경제관념이 없다는 부분들이 전체 경제관념이 없는 게 아니라 섹션별로 나눠놓고 보면 어느 분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돈을 버는 거에 장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쓰는 거에 장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을 투자하는 부분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질문 주신 분은 와이프나 신랑이 돈 쓰는 거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분한테 경제관념을 심어주고자 그래서 바꾸기자 했을 텐데, 그 부분은 포기하시고요. 월급 통장을 압수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 통장을 압수하시고 본인이 통제를 하시고요. 본인이 조금이 낫다는 분이 통제를 하시고, 나머지 이 쓰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뭘 또 잘하냐면 버는 건 또 괜찮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는 쪽에 치중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제 와이프처럼 투자하는 능력 있게 투자하는 데 좀 치중하게, 이렇게 해서 섹션별로 나누는 걸 하려고 하셔야지, 통째로 그냥 경제관념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이런 얘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근로자로서 하루하루 너무 허덕이면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힘듦이 가중이 됐는데요. 어떻게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지, 금퇴족의 대명사로 지금 멘토님께서 나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좀 위로랑 소망의 말씀, 뭔가 좀 희망이 되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하거든요. 토닥여 주세요. 네, 토닥토닥 좀.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짜장면 값이 20년 전과 20년 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임금이 20년 전과 20년 후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비슷하게 가서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져간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20년 후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금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20년 후에도 똑같은 전략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처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했던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망을 뒤로 유보하고 시간을 견디면서 돈을 모아서 그 돈 모아둔 걸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구나 금태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지금은 50억인데 그때는 한 85억일 거야.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올라갔고 물가 올라갔기 때문에 화폐에 거품만 낀 거지 사실 여건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좀 유보하면서 소비를 줄여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모은 걸 가지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20년이라는 아니면 미래의 분들은 아마 젊은 세대는 한 30년이 될 수 있는데 이 30년이라는 기간을 견디겠다는 마음의 작심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로를 해드리라고 했는데 마음에 각오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8회 금융대전 2022 로그인 머니 공통 질문 드릴게요. 정선용 멘토님에게 머니란? 예, 저는 돈이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보통 인류가 만드는 발명품들을 종이, 화학, 화약, 인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조합된 최고의 발명품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인류의 물질 문명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요. 이 역할들 때문에 우리의 물질 문명이 빛을 계속 발할 거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돈이 그 역할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돈의 모습이 종이 지폐냐, 신용카드냐, 디지털 화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들이 계속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네, 소중히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멘토님의 진심을 가득 담은 강연 정말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많은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질문을 하신 분들은 토크 콘서트 질문 추첨된 분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네, 정선용 멘토님의 저서 네. 화제의 책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네, 사인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인해주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인적으로 샀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금태종 멘토 정선용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